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최민경, 신지원, 그리고 박수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지만 지수는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물가 안정에 대한 신호는 충분히 줬지만 1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투명해서 이 점이 투심을 약간은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과 관련해서 규제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금융주에 대해서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는 조정을 받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690선을 터치한 지 하루 만에 오늘 4,700선을 돌파를 한 건데요. 이러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차분히 시장 상황을 짚어보시고 어떤 대응 전략 세워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부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들며 3대 지수가 나란히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완만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금리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 초입에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난 하루였는데요. 특히 대형 은행주의 하락이 지수에 부담을 주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포지션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는 0.8% 내린 49,191.99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23,709.87, S&P 500 지수도 0.19% 내린 6,963.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보시면 오늘은 지수 흐름보다도 초록과 빨강이 섞이면서 업종별 온도차가 더 뚜렷했습니다. 빅테크는 혼조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세, 애플은 강보합권이었고 아마존과 메타는 하락하며 기술주가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는 종목별 차별화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이었지만 AMD와 인텔이 큰 폭으로 오르며 섹터 전반 강세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선택적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가장 부담이었는데요. JP모건이 마이너스 4.19%로 크게 밀리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반면 방어 성격의 필수 소비재는 견조했습니다. 월마트는 2.03% 오르며 수급이 일부 방어주로 이동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에너지 업종도 비교적 선방하면서 시장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뉴욕 증시는 금융주 조정 속에 빅테크는 혼조, 방어주와 일부 반도체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된 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규제와 견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반도체와 AI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세보다는 첨단 칩, 장비,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이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또 중국이 맞대응 카드로 핵심 소재나 원자재 수출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글로벌 물류입니다. 최근 휴전 국면이 이어지면서 일부 선사들이 홍해를 지나는 항로를 조심스럽게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항로가 정상화될 경우 아시아 유럽 노선의 운송 시간이 단축되고 우회 운항으로 높아졌던 물류비 부담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항로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상황에 따라 다시 우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운임이 급락하기보다는 완만한 조정 흐름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발 공급망 이슈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제품에 적용해오던 부가세 수출 환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내 리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경 전에 물량을 앞당겨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배터리 생산과 원재료 수요가 일시적으로 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과잉 경쟁과 공급 과잉을 조절하려는 흐름으로도 해석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가격 수급 재조정 신호가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정책 변화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줄지 추가 조치와 후속 흐름을 함께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AI 서버 투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GPU 공급과 관련한 시장 기대가 다시 부각되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GPU 수요가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AI 모델 경쟁이 고도화될수록 연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GPU뿐 아니라 네트워킹, 서버 생태계 전반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AI 시대에 맞춘 서비스 경쟁과 함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기능이 단말기 안에서 구현되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사용자 락인 효과가 강하다는 점에서 AI 기능이 실제 사용자 경험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하드웨어 판매뿐 아니라 서비스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상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민경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속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만큼 수출 통제와 같은 그런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은 이러한 부분에서 수출처 다변화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박수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일상에서 음식물 쓰레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그 양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RFID, 무선인식 종량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RFID 종량기는 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데요. 카드를 찍거나 버튼을 누른 뒤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버린 만큼의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기입니다. 많이 버릴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서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국 발생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는 한 단계 진화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제인데요. 이 제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함께 가계 부담까지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속 실천형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대상은 서울 시내 RFID 종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감량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에는 2만 7천 대가 넘는 RFID 종량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3단계로 나뉘는데요. 10% 이상 감량하면 2,000포인트, 20% 이상 감량하면 3,000포인트, 그리고 30% 이상 감량하면 최대 5,0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포인트는 서울시의 에코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는데요. 에코 마일리지는 이미 26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세금 납부나 관리비, 가스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고요. 온누리 상품권이나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해 일상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행동이 곧바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참여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진행되는데요. 회원가입 후 녹색 실천 메뉴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항목에서 주소와 RFID 종량기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참여자로 확정되면 감량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상하반기에 각각 1,000명씩 연 2회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요. 제도 신설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시민에게는 특별 포인트 1,000포인트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19년 대비 20% 추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조금 덜 담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선택이 환경을 지키고 우리 삶에도 도움으로 돌아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막대한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생활 속 실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제가 도시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박수인 아나운서와 함께 모 이슈 잘 살펴봤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포인트제 사례처럼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서 현명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뉴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지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국내 통신 시장과 글로벌 무역 이슈 두 개의 큰 파장이 동시에 터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2주간 시행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끝나면서 대규모 고객 이탈이 현실화됐습니다. 면제 기간 동안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는 약 31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하루에만 4만 6천 명 넘는 가입자가 KT를 떠나면서 종료를 앞두고 번호이동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 고객의 상당수는 경쟁사인 SK텔레콤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체 이탈 고객 가운데 약 64%가 SK텔레콤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기간 KT 가입자는 약 23만 8천 명 줄어든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 5천 명, 5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거 해킹 사고로 이탈했던 고객에게 가입 연수와 멤버십을 복원해주는 정책을 편 것이 이번 이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KT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절차도 남아있어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음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하원 세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현지 시간 13일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쿠팡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한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고 창업자의 김범석 의장도 미국 국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열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같은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입니다. 이번 사안은 한미 간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재원 아나운서가 경제 뉴스 잘 전해주셨습니다. 작년부터 파장이 이어진 KT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K푸드의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 대표에는 역시나 김치가 있겠죠. 이번에는 아리울현푸드의 신현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김치 제조 회사를 하고 있는 신현주 대표입니다. 제가 전북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큼 이 전라북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이 아리울현푸드의 김치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 들고 오셨을까요? 저희는 김치가 포기김치 대부분의 포기김치, 깍두기, 백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오이김치, 깻잎김치 이 여러 종류의 29가지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치가 29종류나 된다는 것도 저는 방금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열린 이 게이오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에는 어떤 제품을 위주로 갖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막김치, 갓김치, 파김치를 들고 왔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그 김치의 종류가 지금 이 양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육수를 다른 데는 끓이고 있지만 저희는 육수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육수 가루를 넣는 거에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제품을 다른 그 김치 회사에서는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다시마나 멸치나 끓이고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끓이고 육수만 쓰고.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 건조를 시켜서 김치에다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수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리울현푸드의 김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맛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육수가루를 넣다 보니 저희가 이제 김치가 이제 저염 김치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건강식으로 이렇게 짜게 드시지 않고 하다 보니 육수가루를 넣어서 시원한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감칠맛은 챙기고 그치만 시원한 맛도 같이 챙긴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이 같은 동양 문화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치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소비자분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요즘은 케이팝이 많이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간편식을 요즘 즐기려고 저희가 이게 소량의 이게 빨리 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저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는 한국인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소량으로 김치를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김치를 더 일본 국민이 아닌 세계 국민들이 간편하게 한국의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한국 음식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김치를 활용한 음식의 인기 역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일본 분들은 짜게 먹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저염식이 트렌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 이런 느낌으로 감칠맛도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소비자분들의 현장 반응이 궁금한데 좀 체감을 하셨을까요? 네, 이 일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김치가 많이 짜지 않고 상큼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김치가 영양식뿐 아니라 건강식에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 김치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현장의 장점을 좀 느끼셨을까요? 여기에 와보니 이렇게 일본 분들이 많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이 밥 문화가 있는데 김치에 밥에 이 두 종류만 있어도 밥을 먹는데 이런 한국인의 입맛을 많이 널리 알리고 싶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찾았다 보니까 일본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는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행사가 열린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으실까요? 꼭 참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제품을 좀 들고 와서 이번에는 더 간단한 음식, 김치로서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제품을 들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당찬 포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 저도 팝업 스토어 현장에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김치에 쏠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오신다면 아무래도 3가지 종류뿐 아니라 29개 종류의 김치를 전부 가져오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본으로 지금 이렇게 와서 저희가 김치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이 맛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이 입소문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취재를 위해 일본에 와 있긴 한데 이 일본에 와 있는 내내 사실 김치가 그립거든요. 그만큼 한국인의 문화생활을 논할 때는 이 김치의 맛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K푸드, 김치만이 갖고 있는 트렌드가 내년에는 일본 소비자분들께도 퍼지길 기원하면서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박수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수요일장 마감 시황입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한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양호한 수준으로 공개됐지만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하방 압력이 예상됐는데요. 오전장 잠시 주춤했던 코스피는 다행히도 신고가 부근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5% 상승한 4,72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경신했던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도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홀로 6,027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입니다. 코스닥은 이 흐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쉬운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0.72% 하락한 94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고 개인이 홀로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반도체 투톱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3일 만에 반등 성공한 모습이고요. 1.67%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2차전지, 오늘은 잠깐 쉬어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1.14% 하락해 38만 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위까지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이 2.3% 하락했고요. 2차전지 안에서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3거래일째 빨간불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코스피가 4,7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별 종목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최민경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단순화와 지배력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를 계기로 현대차그룹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이면서 동시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배구조상 핵심 축을 담당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실적 성장보다는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과 자회사 가치 부각이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45만 9,500원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 46만 3,500원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45만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잘 전해주셨습니다. CES 2016 이후로 현대차와 그 그룹주들이 일제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심에 현대모비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상승의 배경으로는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AI 전력센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처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은 작년 연간 수주 목표를 이미 넘어섰고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설비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AI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LS 일렉트릭이 여기에 드는 배전반과 초고화 변압기 주문을 동시에 주문 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로는 납기, 즉 얼마나 빨리 납품할 수 있느냐인데요. 경쟁사보다 납기가 짧아서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은 전력 수요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LS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50만 2천 원으로 출발해서요. 8.5% 상승한 53만 9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지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특징주, 바로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 며칠간 조정 국면을 거치며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던 한미반도체가 오늘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강력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알려진 소식입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약 96억 5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되는 장비는 HBM 공정의 심장이라 불리는 TC 본더입니다. 계약 금액 자체는 지난해 매출액의 1.7% 수준으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핵심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도장 쾅 찍으며 입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가 흐름 보시죠. 오늘 오전 한때 18만 5천 원까지 치솟으며 매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16만 원대까지 밀려나며 우려를 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제 반등에 이어 오늘 확정적인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V자 반등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TC 본더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적층 기술인 하이브리더 본더 개발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41위라는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한미반도체가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전고점 돌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주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미반도체까지 주목받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최민경 아나운서가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는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 관심을 받았는데요. 최근 산업 현장 전반에서 인력 부족과 자동화 수요가 커지면서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와 효율화 투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을 기반으로 AMR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제조 현장 전반으로 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다만 로봇 산업 특성상 실제 수주와 사업 성과는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수주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T-로보틱스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T-로보틱스는 21,15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21,300원까지 오르며 로봇 테마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후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26,600원에 마감하며 상승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로봇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T-로보틱스 많이 올랐다는 점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CES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 그룹의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 핵심 부품 공급 소식입니다. 오늘 모베이스 전자는 어제 이어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베드는 CES 2016에서 로보틱스 부문 최고 혁신성을 수성한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모베이스 전자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와 와이어링, 즉 로봇의 전력과 신호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로봇의 신경과 혈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메인보드는 대형 고밀도 회로가 필요한 고난도 전장 기술이 요구되는데 모베이스 전자는 그동안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들어 온 경험으로 이를 구현했습니다. 모베이드는 올해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모베이스 전자는 곧바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해서 4,370원에 기록을 했고요. 이게 쭉 종가까지 이어져서 마감가 또한 4,37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AI와 로봇이 주요 테마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임수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마켓 트렌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I는 단순히 서비스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닌 AI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CES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CES가 화면, 기기,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이번 CES는 AI가 어디서 쓰이고 또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산업을 바꾸는지 직접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자, 반도체 기업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번 CES에서 AI를 하나의 기능이나 서비스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AI가 들어가는 전 과정, 즉 반도체부터 디바이스, 그리고 실제 사용 환경까지 하나의 구조로 제시했는데요.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산 성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AI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똑똑한 기능을 먼저 내놓느냐가 아닌 누가 AI를 대규모로 또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한 곳에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와 전력이 필요한데요. AI 모델 하나를 합숙시키는데 수주에서 또 수개월이 걸리고 훨씬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규모도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고성능 반도체와 메모리,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기존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또 경기가 꺾이면 바로 산업의 조정을 받는 그런 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경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업들이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는 산업의 중심, 인프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AI가 커질수록 반도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변화는 투자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반도체 산업을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AI 확산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인프라로 재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건데요. AI가 멈추지 않는 한 이를 떠받치는 반도체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수요도
쉽게 줄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브리핑 임수연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인물사전 주인공은 자동차 회장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산업 지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의선이 등장한 이후 현대차는 정말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사람, 정의선이 현대차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1970년생입니다.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재벌 3세가 아니라 이 사람이 현대차의 전략 방향을 완전히 바꾼 CEO라는 점입니다. 과거 현대차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파느냐가 전부였죠. 엔진, 공장, 판매량이 핵심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의선 이후 현대차의 키워드는 전기차, AI, 로봇, 모빌리티입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기술 기업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고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산다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정의선 생각이 이겁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결국 움직이는 로봇이다. 전기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이고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AI고 미래의 차는 바퀴 달린 로봇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차와 테슬라를 비교하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라면 현대차는 제조, AI, 로봇을 가진 회사입니다. 즉, 테슬라는 머리, 현대차는 몸까지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은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로봇 연구소, AI 센터를 전부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래 자동차 산업의 규칙은 미국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볼 때는 이제 판매량이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경쟁력을 봐야 합니다. 이제 현대차의 경쟁자는 도요타나 GM이 아니라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정의선은 자동차 회장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산업을 설계하는 CEO입니다. 그가 현대차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물사전 정의선이었습니다. 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차. 오늘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 수장에 대한 스토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앞서 나가는데 정의선 회장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알아보는 쓸데있는 정보. 오늘은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일상에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죠. 그중 최저임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년보다 2.9% 오른 수준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약 215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변화를 살펴보면요. 한 해에 5%,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크게 치솟던 시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상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일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월급도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 월급은 오르는데 왜 내 생활은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가 때문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몇 년 사이 외식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이렇게 다양한 물가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고용주 입장은 어떨까요?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여기에 자대보험료나 퇴직금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인건비 부담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키오스크 같은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취업률과의 관계도 궁금해지죠? 그래프 초반부를 보시면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인상률이 3%에서 5%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한 흐름입니다. 반면 2018년과 2019년이 눈에 띄는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해 2자릿수까지 급등합니다. 그 영향으로 취업률 증가 속도도 눈에 띄게 둔화했는데요.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우리 생활 그리고 경제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의 고용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유혜민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은 1,320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시장의 산업과 그리고 흐름을 알아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리포트 살펴볼까요?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확산이 가져온 부작용, 딥페이크와 콘텐츠 조작 리스크에 대응하는 콘텐츠 진위 확인 인프라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더 잘 만드는 AI만큼이나 진짜 콘텐츠를 증명하는 기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의 중심에 C2PA, 즉 콘텐츠의 출처와 편집 이력을 남기는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딥페이크 대응은 주로 이미지 영상을 분석해 가짜 여부를 판별하는 탐지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생성 AI가 고도화될수록 탐지 모델은 항상 한 발 늦고 플랫폼마다 기준이 달라 신뢰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가짜를 찾아내는 방식에서 진짜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대응의 방향은 결국 콘텐츠의 출처와 이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기기로 촬영했는지, 어떤 도구로 편집했는지 등 콘텐츠의 제작 편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가짜를 잡는 싸움이 아니라 진짜의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출처 기록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담아내는 체계가 바로 C2PA입니다. C2PA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자, 도구, 편집 이력을 담아 진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표준입니다.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에 붙는 인증 표시를 통해 콘텐츠의 출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콘텐츠의 디지털 영수증을 붙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2PA의 기본 구조는 콘텐츠의 출처 정보를 담고 이를 전자서명으로 보호해 위조, 변조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콘텐츠가 SNS나 메신저를 거치는 과정에서 출처 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출처 정보 기반 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워터마크를 결합해 더 견고하게 만드는 흐름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아이디어를 넘어 진짜 인프라로 커지려면 결국 누가 채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C2PA는 오픈 표준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고 빅테크와 플랫폼도 출처 인증 체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제작 도구에서 시작해 유통 플랫폼까지 연결되면 C2PA는 기술이 아니라 표준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 관점에서 첫 번째 수혜 구간은 콘텐츠 제작 도구입니다. 어도비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업물에 출처 정보를 붙이고 AI로 만들었는지 여부와 편집 이력까지 표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신뢰 표준이 자리 잡으면 콘텐츠 출처 표시는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기본 기능처럼 확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혜 구간은 콘텐츠가 실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출처 정보가 보존되는 인프라입니다. 콘텐츠 인증은 붙이는 것만큼이나 전송, 호스팅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과정에서 플랫폼, CDN, 클라우드 같은 유통 인프라 기업들이 콘텐츠 신뢰 체계 확산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메타데이터 손실 문제를 보완하는 워터마크 기반 기술도 함께 부각되면서 관련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다음 사이클은 더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진짜를 증명하는 신뢰 인프라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와 조작 콘텐츠가 늘수록 콘텐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은 탐지에서 출처 인증과 표준화로 이동하고 있고 C2PA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전력 로봇과는 다른 축에서 콘텐츠 크레덴셜과 워터마크 생태계의 채택 속도를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민경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정말 유용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그만큼 악기능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 C2PA가 기준이 된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4,700선은 이제 낯설지 않은 숫자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수급이 받쳐주면서 코스피는 또 새로운 또 한 번 고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네, 기대감이 묻어있는 한 줄 평 소식 잘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신지원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커진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700선을 돌파했지만 코스닥은 약간 주춤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둘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 조금 더 힘을 내보자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